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야외 개막식에선 우리 선수단이 입장할 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소개하는 황당한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기쁜 소식, 파리올림픽 우리 선수단 첫 메달이 사격 혼성 종목에서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잠시 후에 들어와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관계를 재설정하느냐 여기에 쏠려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자,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한 끌어내리려 할 것, 이 뜻은 무엇일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은 회원들의 자,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잘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대표 선거 직후에 대통령과 만났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자,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라. 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하면서 삼겹살 식사와 또 쌈 등이 올라왔고 또 제로콜라도 등장을 했다고 하죠.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미래 권력인 한동훈 대표,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아직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이 두 사람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벌써부터 현재 미래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헤겔이라고 한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현실적인 거는 이성적이라고 그랬거든요. 63%를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 뭐 조국혁신당 그런 이상한 정당 말고 제대로 된 정당에서 63% 득표율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득표율이 아닌가.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에서 90% 넘게 득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63%의 득표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득표율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사이에는 오랜 인연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끊어진 것 같았던 그런 인연을 복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조금 전에 정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조국혁신당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요. 자, 과연 아까 좀 화면에서 보셨지만 여러 사람, 낙선자도 만나고 또 당 지도부도 만나고 해서 그날 회동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만나는 그 모습은 언제쯤 공개가 될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 먼저 한동훈 당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부러 뭔가 각을 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죠. 집권당은 이 당정이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강한 겁니다. 그게 강점이죠. 저는 당정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 시너지를 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목표가 완전히 같습니다.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 좋은 길을 찾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좋은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라. 자, 요 뜻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이제 뭐 일각에서 옛날에 그 김옥균 프로젝트나 자국이 흔들려는 이런 거 이게 시도하지 말고 최대한에게 협조를 해주라 이런 이제 취지죠. 화합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번에 삼겹살 파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보통 당정대 이렇게 세계에서 삼겹살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삼겹살보다 저는 오겹살이 더 낫지 않았나. 농담이면 오겹살은 이제 그 한동훈 지지층과 또 이게 한동훈 대표를 이게 비판한 지지층도 이게 양분돼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화합이 돼야 돼요. 따라서 당정대나 그다음에 그 지지층까지 전부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독대보다 더 좋은 게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부부 동반. 이게 더 좋습니다. 아, 한동훈 대표의 부부,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예. 왜냐하면 이게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금방 뭐 앙금이 이게 오래갈 사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좀 섭섭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문자 읽고 싶은 것부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오히려 같이 부부 동반으로 제가 알기로 이게 옛날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러면 더 화기애애하게 김건희 여사하고도 다 풀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럼 관저로 초대를 해서 부부를 초대해서 4명이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그렇죠. 원래 이게 독대는 관제에 사는 거죠. 늦게까지도 하고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더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 하나가 되는 이렇게 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어떠세요? 사자 회담은 아니지만 4명의 만남이 이뤄질 걸로 보세요? 아니 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는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분이서 화신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일종의 모종 좀 합의가 좀 되고 분위기로 익으면 그때 이제 다른 배우자들이 참석을 같이 해가지고 화해를 하는 분위기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예. 그림을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 그림이 이루어질지 또 그것이 또 그 회동이 공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죠. 최상병 특검법안이 2번째로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한 대표, 나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재확인했었죠. 들어보시죠.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그걸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부권이 가냐 두냐 여기서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자 특검법 추진 기조는 그대로신지? 제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저는 이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제 입장에 분명한 변함이 없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한동훈 특검법안이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뭐 일부 이탈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부결됐고 민주당은 또다시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예요. 자,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거 처리하고 하는 거는 원내 대표의 권한이다. 당 대표가 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말을 살짝 바꾸긴 했습니다만 어떠세요? 지금 당 지도부 내에는 일부 한동훈계로 분류되지 않는 최고위원들도 있는데 잘 화합될 걸로 보시나요?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고 이 시험이 문제가 상당히 좀 고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훈 당대표는 본인이 출사표를 던질 때 이 순직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거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독소 조항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부결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의미심장한 한 3-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 전제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안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뭐 계속해서 관철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 중에 내가 원내 사령탑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약간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이 부분은 물론 당원들과 또 이 원내의 어떤 그 지도부로서는 그걸 화합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보고 또 본인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상황에서 대권을 준비하는 주자로서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선택지는 아마 이 본인 선택지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내의 불만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용인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추스리고 갈지가 상당히 좀 주목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렸는데 증인으로 참석한 최재형 목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때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하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장차관 고위공직 관련해서 인사검증을 서로 상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인사를 조율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최재형 씨가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인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재형 씨가 쓴 글들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예.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특히 이제 북한 방북기 같은 것들 예. 보면은 북한이 정당한 나라래요. 정당한 나라인데 미국 등이 이런 북한을 정당한 나라인 미국을 왜곡했다. 북한을 악마화했다. 아하. 최재형 씨가 목사잖아요. 예.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대요. 유동성 있게 종교가 제한될 뿐이지 종교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은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이 출생의 비밀이 있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김정은은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인민에 의해서 추대되고 수령에 의해서 김정일에 의해서 낙점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 국적자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에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건가?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최재형 씨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뭐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처리 문제, 또 최상병 특검법안이 계속 올라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에 가서 직접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장소를 놓고 이제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 눈높이를 또 얘기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이야 사자 회담으로 4명이 부부끼리 만나면 그런 문제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진짜 정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 잘 보면 워딩을요. 예. 약간 이게 국민 눈높이를 좀 더 고려해서만 좋았겠다. 예. 그건 이제 말했지만 그 위가 핵심이거든요. 이미 영부인 결단으로 대면 조사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신속하게 무혐의를 해주라. 이런 뜻 아닙니까? 신속하게 무혐의를.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공정 신속하게 결론을 내라. 예. 결론이 뭡니까? 처벌 조항도 없고 알선수재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냥 뭐 결론을 내라는 말에 저는 무혐의를 해석합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그 명품백 수수 논란도 있습니다만 주가 조작 의혹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혐의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주가 조작은 이제 9월 12일 날 네. 권오수 회장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전주 손모 씨 판결이 있으니까 예. 그건 한참 뒤의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이원석 총장이 임기 전에 예. 파우치 100부터 결론을 내야 된다. 그 뜻으로 해석하신다. 예, 그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사자회동이 저는 가능하다 보는 게요. 제 느낌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김건희 여사가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보다 저는 정치 감각이나 이런 게 더 있어요. 포용력이나. 아,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포용력이 더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문자도 보세요. 여사는 이게 사과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때 문자 5번 보내가 읽고 씹었다는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 이게 사과할 생각이 저는 있었다 봐요. 다만 이게 본인이 좀 고민을 했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좀 이게 외연확정이나 중도면서 국민의 반응도가 제 개인 생각은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 여론에 더 반응을 잘한다고 저는 봅니다. 설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느껴요. 개인적인 생각이시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아마 저는 김건희 여사도 충분히 한 위원장하고 이런 게 갈등을 풀어야 왜? 원팀이 안 되고는요. 지금 이게 첩첩산중인데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대단하잖아요. 최상병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줄줄이 있는데 이거 힘 합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는 뭐 충분히 사자 해동 등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대표 당직 인선을 해야 되는데 9명의 지도부 가운데 가장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정책위 의장입니다. 지난 5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임명된 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친한 찐윤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체를 할 것이냐, 유임을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한동훈파 또 친윤파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최고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9명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출직 최고위원회 3명, 자,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지명을 하기 때문에 친한계로 지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 그다음에 장동혁 최고위원, 그다음에 진종호 최고위원 3명, 그다음에 친한계 지명직 최고위원 4명, 그리고 만약에 정책위 의장을 친한계로 바꾼다고 하면 친한계 최고 지도부가 5명이 되고 친윤계가 4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4명이든 5명이든 아주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위 의장을 바꿀 것이냐 유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으로 떠오르는데, 자, 강석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바꿀 것 같습니까? 안 바꿀 것 같습니까? 저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치 도의상 정점식 현재 정책위 의장이 자진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아, 먼저. 네. 그래서 그 나중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의 부담을 좀 줄어들고 나서 다시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다시 뭐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한계 의원으로 다시 뭐 선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당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먼저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당내 분란을 줄여드는, 완화시키는 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찌됐든 이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이 그만두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대통령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동훈 당대표의 스타일이라면 저는 교체를 할 것 같다. 왜? 최근에 김재원 최고, 김민전 최고가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격인 정책위 의장을 친한동훈계 인사로 바꿔서 나름대로의 본인의 의견을 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곧 당직 인선이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 자,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선거 기간 동안에 마리 앙뚜아네트 등등의 발언으로 굉장히 화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죠. 최근 또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출마하시면 안 된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제가 말렸었거든요. 친윤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조금 더 과감하게 말씀드려본다라면 이와 같은 의견은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당내 많은 인사들도 중진급 의원들도 얘기했던 말씀인데 전 재밌었던 말씀이 어떤 거였었냐면, 이번 당대표 선거에 누가 선출되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되든 1년을 못 넘길 것이다. 2024년을 못 넘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장 변호사님, 네. 결국은 저게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한동훈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그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김경률 또 전 비대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위기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자문그룹 아니다, 한동훈 당대표의 자문그룹이 아니다, 그런 건 없다라고 하지만 긴밀히 소통하는 인사로 알려진 건 사실상 공지의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른바 뭐 김옥균 프로젝트다, 3일 천하다, 이건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다만 다가오는 10월 재보선 등등과 관련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 정치 스케줄이 남아있죠. 이때 한동훈 당대표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에 또 어떤 정치적 위기가, 그런 상황을 지렛대로 해서 대통령실과 이 각이 섰을 때 과연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정치적 시나리오가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함을 사실상 한동훈 당대표의 측근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이렇게 공개화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예, 자, 김경률 전 비대위원, 김경률 회계사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 외부에서만 이렇게 조언하는 역할에 그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시죠. 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라고 오늘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청문회가 남긴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주제 준비해 볼 텐데, 오늘 부울경에서 민주당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대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11%나 우리 당이 적게 나와요. 왜 우리 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전당대회에서 사실 부울경은 경남 양산이 지역구였던 김두관 의원의 정책 고향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7%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90%를 전 대표는 넘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돌아보자라고 얘기했더니 저희가 아까 옆에 이렇게 문자로 썼던 거는 지지층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 욕설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뭐 분위기는 90%가 넘는 득표율이면 뭐 다른 지역 아직 물론 뭐 수도권이나 호남이 남았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당대표 선거는 거의 그냥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 김태호 지사한테 이겼으면 좀 이게 나오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김태호 지사한테도 졌잖아요. 근데 왜 나오느냐 말이죠. 개딸이 점령인 걸 뭐 이제 알았습니까? 새삼스럽게? 따라서 저는 출마 자체부터가 이게 그 과연 자격이 있는 분인가? 예. 이런 의문이 들고요. 저는 당대표는 관심이 없고요. 중요한 게 최고위원이 문제예요. 지금 보이는 손 이재명 대표가 이게 노골적으로 저는 김민석 의원에게 띄워가지고요. 오늘 이제 두 군데서 김민석 후보가 갑자기 1위로 올랐어요. 예, 원래는 정봉주 전 최고위원이 1등이었는데 오늘 경선에서는 두 군데에서 모두 김민석 의원이 1등을 했죠.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후유증을 놓을 것 같아요. 대표가 중립을 안 지키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띄우면 저는 상당히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공정성에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제가 분석하기에 김민석 그다음에 그 한준호 그다음에 그 강선우 그다음에 민영배 이 네 분이 저는 찐명으로 보고요. 예.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 친명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정봉주는 이제 옛날부터 악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현희 그다음에 김병주는 문재인 때 다게 임명됐던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지도부가 오히려 찐명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측과 약간 거리가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봉주, 그다음에 전현희, 그다음에 김병주 이런 분들이 입성하면 상당히 그 최고위원 선거는 좀 이렇게 골치 아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전부 다 결국 연설에서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친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친명이고 누가 반명이고 이런 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제주, 인천, 강원, 대구에서 91.7%를 얻었던 이재명 전 대표, 울산 90.56, 부산 92.08로 계속해서 90%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예상처럼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180석을 가지고 있는 200석 가까이 갖고 있는 범야권의 지도자 격인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27에서 25로 2주 동안에 떨어진 반면에 국민의힘은 물론 당대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36까지 올라가면서 11%포인트 차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런 결과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곧 있을 이제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재판도 열리게 될 것이고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제 대북 송금 항소심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중에 이제 검찰이 녹취록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자, 이재명 전 대표의 안부를 전해달라. 내가 대속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민주당의 면회온 의원들을 2명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네. 대속이라는 거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대신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네네. 자, 그럼 누가 예수님이라는 겁니까? 자기가 예수란 이야기죠.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조국도 예수님이었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화영이 스스로 대속했으니까 대속하는 사람은, 대속하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기 천당에 계실 거거든요. 놀라가지고 금방 재림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기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녹음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검찰 귀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한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속이라고 한 말은 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인간 정역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이 대속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아니, 그게 의미가 그거예요. 그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다 뒤집어 쓴다. 이게 대속 아니겠습니까? 죄값을 내가 치른다. 죄는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죄값을 내가 치른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요. 죄는 이재명 대표가 지었는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거를 녹음이 되는 줄 알면서 이야기했다.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요, 검찰 수사에서 다 자백을 했었어요. 그걸 갖다 다시 다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할까?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진짜 검찰에 가서 얘기했다면 이렇게 지금 정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사담을 나누는 자리였고, 일단 일반인 접견을 할 때는 녹음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같이 녹음이 돼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교적 가볍게 내가 지금 재판받는 상황을 이제 본인을 예수라고 이렇게 정색하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뭐 온당한 그런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그때 면회로 했던 의원 2명도 좀 웃으면서 흘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아마 녹음되는 건 알았지만 검찰이 이렇게 법정에서 현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인상을 나쁘게 하고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기 위한 수단인 셈인데 이렇게까지 검찰이 할 거라는 인식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과연 이 발언 내가 대속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저기 중요한 게 두 개가 빠졌는데 다 봐야 이해가 돼요. 뭐냐면 이제 부인이 일반 접견 왔거든요. 예. 부인한테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랑 만나봐라 그랬어요. 근데 부인이 싫다 이랬더니 비공개로 이렇게 만나봐라, 난리칠 거니까 언론이 만나면. 그러니까 비공개로 만나봐라 했거든요. 부인한테. 그다음에 저 의원 2명한테는요. 김광민 변호사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자기 변호사 활동할 수 있게 해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사비가 없어서 전세금을 이게 빼가지고 줄라 했는데 검찰이 그걸 압류한 거예요.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변호사비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걸 좀 이렇게 도와달라. 변호사비를 좀 대납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협박감을 느낄 거예요. 왜? 안 도와주면 폭로할 수 있잖아요. 자기 억울하게 돼 있으니.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는 변호사비를 남한데 저렇게 이태영 변호사 쌍방울이나 아니면 배지로 대납 이러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저는 이재명 대표 쪽에 도와달라. 변호사비든 경제적이든 이런 게 요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뭐 이 지금 발언은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뭐 변호사 대납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짚어보도록 하고, 자, 국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청문회도 열리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뜨거운 곳, 예, 과방입니다. 자, 과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왔고요. 법인카드 사용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사용됐는지, 대전문화방송의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국회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과방 의원들이 오늘 토요일인데도 또 비도 오고 하는데도 대전 MBC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 이미 3일 동안 청문회를 했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현장 검증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4일 동안 청문회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과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분이 그 본인의 본인 말고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또 이분이 해외 생활을 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한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제출을 안 하시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보다 보면 청문회가 하루 길어야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혼쭐을 좀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MBC가 됐든 MBC 본사 재임을 하셨을 때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유흥시점 같은 데서 법인카드를 쓴 내역이 있습니다. 빵집도 있다면서요? 네, 뭐 근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뭐 물론 빵을 뭐 280개를 뭐 한 번에 샀다는 의혹도 있지만 나름대로 본인의 변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3년 뭐 6년간 4억 3천만 원, 3년간 뭐 1억 4천만 원 이런 정도의 내용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조금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존경하면 구구다. 그리고 뭐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면 지식인인가 이렇게 비꼬는 것도 있고 뭐 이태원 참사, 5.18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에서도 조금 만족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야당으로서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국회법에 3일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장관급 의원들은 보통 하루 정도의 청문회를 하는데 3일간 많이 길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좀 제대로 대접을 해달라라고 하는 후보자와 제대로 그러면 자료를 내라라고 하는 청문위원들 사이에 자, 고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제 또 격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보시죠.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아닙니다. 박충건 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참교육을 합니다. 의원을 상대로. 처리수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께서도 예, 오염 한덕수 처리수 총리도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일본 대변인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 적격이 아니고 부적격도 곱하기 100입니다. 저는 일본 대변인 아닙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일본이 이진숙 후보자를 대변인 시키겠습니까? 대변인 같다고 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장면을 본 많은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 사과를 해달라. 사과할 일 없다. 일본 대변인 같다. 등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뭐 지금 아까도 잠시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관련된 청원 관련된 청문회도 열리고 있고 이렇게 방통위원장 이미 몇 명의 방통위원장이 바뀌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이미 또 되면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거를 민주당이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방통위를 놓고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글쎄요, 뇌구조가 어떤지 입증이 됩니까? 제 뇌구조가 어떤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장관급은 청문회 하루 하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이렇게 높은 분들은 이틀 하는데 사흘할 정도로 그렇게 방통위원장이 대단한 자리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결국은 MBC 사장과 관련해가지고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제가 확신하건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임명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임명되면요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할 것인가 탄핵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진숙의 개인에 대해서 저렇게 망신 주면서 탄핵의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저런 식으로 자꾸 방통위원장 탄핵하다가 민주당 자체가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탄핵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예, 좀 품격 있는 청문회.
또 국회 국민들을 존중하는 또 후보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문회가 이어지게 될 텐데 그 장면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예정이랍니다. 본인의 집을 공개하는데 첫 월급을 공개했는데 세금 빼고 992만 원. 서정욱 변호사보다 조금 덜 버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덜 버는 것 같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자, 992만 원. 이거 세전도 많은 돈인데 세후에 992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뭐 차관급 되었냐, 장관급 되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이제 그 OECD 국가들이 평균 국민 소득에 비해서 이제 좀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좀 상위권에 속하는 게 아닌가. 우리 의원들의 그 임금은 좀 상위권에 들어간다. 예, OECD 평균으로 본다면.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좀 특권 없애기 차원에서 급여도에 좀 현실화하자 이런 이제 논의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거보다 이게 더 문제가요.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 안 돼요. 구속된 의원들 있잖아요. 윤관석 의원처럼. 이런 분들이 거의 100% 타갑니다. 즉 공무원들에게 법 바뀌 가지고요. 거의 30%도 못할 겁니다. 공무원들은. 근데 왜 국회의원들은 구속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들에게 100% 타가는가. 이런 거는 반드시 저는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어쨌든 국회가 개원한 다음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돈이 딱 992만 2천 원이 찍혔다고 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한 1억 5,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누리꾼들은 매일 국회의원들 싸움만 하는데 뭘 저렇게 많은 돈을 받아? 이런 등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두 사람이 맞으로 붙은 건 아닙니다만 국회의원 월급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중위소득이 얼마냐면요. 3,400만 원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다.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한다면 찬성입니다. 중위소득을 가지고 세비를 받는 거가 만족스럽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 당초 여기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건 싫으면 시집가 이런 얘기 같은데요. 예,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장 변호사님, 싫으면 시집가.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들의 특권, 불체포 특권 같은 여러 가지 특권을 좀 내려놓자. 그래야지만 국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한동훈 당대표의 생각이었고 아마 당대표가 됐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더 추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왜 자꾸만 월급이 많네 적네 이 얘기를 하느냐 논점을 흐리지 마라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 장차관, 대통령 도대체 임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비교를 저희가 그래프로 해봤어요.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3만 원 정도가 되고요. 국무총리가 2억 가까이가 되는 1억 9,700. 의원이 1억 5천. 예, 부총리, 감사원장, 장관보다 국회의원이 살짝 많은 수준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아주 그냥 임금을 저임금으로 해서 봉사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국민들의 염원이긴 해요. 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제가 주변에 이제 국회의원분들을 보더라도 이 세비를 정말 차곡차곡 저금하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봅니다. 오히려 이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제 쓸 일이 많다라고 하죠. 식사 자리나 기자들을 만나거나 여러 자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너무 이제 경제적인 출혈이 많다라고 토로하는 이제 의원님도 보기도 했었는데 이 세비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고 장관급보다 높다면 이거는 그 정무직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같이 연동해서 조율을 할 일이고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과거에 던졌던 불체포 특권의 포기랄지 아니면 세비를 완전히 삭감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맥락을 보면 정치 혐오에 좀 기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 돈을 혈세를 줘야 되냐라는 그런 어떤 정서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한 설전을 봤을 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좀 그 의견에 조금 더 동감이 됐습니다. 예. 자, 월급, 연봉 얘기가 나온 김에요. 자,
개혁신당 하면 총선 당시에 이 보조금 논란을 겪은 바가 있었죠. 당시 화면 보고 오시죠. 국고 보조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수요? 저희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고요. 어차피 정당 회계라는 거는 10원 단위까지 기록에 남기게 돼 있습니다. 해당 자금에 대한 지출은 저희가 전액 동결해 가지고 나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성필 부위원장. 네. 개혁신당이 이제 총선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와 합당하고 깨지는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이 6억 원 넘게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없던 일이 되면서 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해내라, 토해낼 방법이 없다 등등으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도 저게 나름대로 그 개혁신당에서 뭐 여론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이 웬만하면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논리도 정연하고 또 실천을 하는 측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다시피 공적인 기부라도 한다고 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개혁신당을 응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앞서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요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정말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막 4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 4개 있는 지역구마다 다 연락사무소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 많기 때문에 꼭 뭐든지 없애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본인의 집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꾸며놓고 사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연봉은 알았고요. 집안 해놓고 사는 모습을 보면 또 많은 국민들이 젊은 정치는 이렇게 사는구나. 아마 그거 한번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총알이냐 파편이냐.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오른쪽 귀에 이 붕대를 감고 나왔는데 최근에 이 붕대를 떼고 나온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저거 총에 맞은 거 맞아? 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과거 총에 맞았을 때 당시 이후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예, 자 서정욱 변호사님, 자 이 붕대를 뗐더니요 귀가 어쨌든 총에 스치든 맞았든 관통해 본인은 관통했다고 SNS에 썼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많이 다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지도 빨리 뗐어요. 근데 귀를 보면 다친 귀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이 사진 등등을 놓고 이거는 총에 맞은 게 아니라 스친 것도 아니고 이제 파편에 맞은 것이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후보 측에서요 의료 기록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의료 기록을 공개해 보면 뭐 금방 알 수 있을 건데 상처로 보면 그 총알이 직접 막 관통하는 거 회전력이나 엄청난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총알이 관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런 회전력 상처가 크고 그야말로 기적인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또 총알이면 어떻고 파편이면 어떻습니까? 이걸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어쨌든 총에 맞은 건 사실이니까. 따라서는 이게 큰 이슈가 되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의혹이 있으니 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의료 기록을 공개하면 이게 알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파편 정도가 아닌가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FBI 국장이 물론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FBI 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총알인지 파편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청문회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내 귀는 총알에 그것도 아주 세게 맞았다. 그리고 본인의 SNS에는 관통했다라고 소식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선거 국면에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총에 맞은 다음에 일어서서 싸우자라고 외쳐서 성조기 밑에서 외쳤던 그 사진, 또 바로 지역을 옮기면서 유세 현장에 섰던 그 모습 등등을 가지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점지한 후보가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또 바뀌면서 미국 선거판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 물론 지금 당락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선거 구도에 많은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글쎄요, 저 사건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후보죠.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굳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거즈를 뗀 걸 보니까 그 트럼프는 스트롱맨일 뿐만 아니라 스트롱이어도 가지고 있다. 강철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따끔했을 거고요. 피도 제법 많이 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순간은 내가 총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 하지만 이게 진짜로 총을 맞은 것인지 파편을 맞은 것인지 그게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정확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언젠가 또 진짜 실제로 계속해서 민주당의 공세가 오게 되면 공개할 때가 되겠죠. 어쨌든 FBI의 공식 성명은 총알 전체든 아니면 파편이든 이게 사망한 저격병의 총에서 나온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싸움으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11월 미국 대선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과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했는데 최근에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더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떠세요? 구도가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박빙인 거 맞습니까? 박빙인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해리스 부통령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소위 미국 같은 대선 같은 경우는 이 도박 사이트라든지 주식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누가 우세한지를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트럼프 관련된 주식이 최근에 하락세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로서는 매우 억울할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테러를 당했는데 총알에 맞았냐 파편에 맞았냐 이런 논란까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동정론으로 해서 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초반에 조금만 도움이 됐다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본인보다 훨씬 젊고 또 여성이고 흑인이고 소수 어떤 집단에 속한 해리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상승세를 타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가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선언은 매우 특별합니다. 의미가 있죠. 그 이유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미셸 오바마 과거 영부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길 바랬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 내에서 미셸 오바마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도 하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이분이 정치 경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금을 또 쓸 수 있는 해리스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대세를 점하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에 나선 것 같습니다. 예, 백인 남성의 트럼프냐, 유색인종 여성의 해리스냐. 자, 11월 미국인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올림픽 소식을 해볼 텐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화가 났습니다. 따지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큰 경기장에서, 주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열게 되는데 이번에는 선상에서, 센강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군요. 자,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에서 박하준, 금지연 둘 다 2000년생 동갑 내기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공기소총 10m 혼성에서 우리나라의 첫 메달이 은메달로 나왔습니다. 예선에서 2등으로 올라갔는데 결선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개막한 지 하루 만에 저렇게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환호하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남성 박하준 선수는 아시안게임 항저우에서 메달도 딴 선수고요. 금지연 선수는 이번에 아마 올림픽 첫 메달일 듯한데, 첫 번째 우리가 기대했던 메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금빛, 또 은빛, 동빛 메달 소식 우리 선수들이 전해줄 걸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평님 먼저 뭐 들어왔으니까 속보해 볼까요? 이 혼성 경기 이 공기소총에서 혼성 경기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이런 경기가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녀 각 한 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서 남녀 각 한 명씩 이 선수가 팀을 이뤄가지고 두 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10m 거리에서 공기소총 실력을 겨루는 이 경기거든요. 예선에서 남녀 각 30발씩 쏘고요. 30발씩 쏜 남녀 각 한 명씩 선수의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순위로 예선 1, 2위가 금메달 결정전에 나가고 예선 3, 4위가 동메달 결정전을 치릅니다. 독특한 방식이네요. 뭐 그렇죠. 1사, 2, 3도 아니고 1, 2위가 한꺼번에 다 쓰면 이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만식을 바꿨죠. 이 박하준, 금지연 선수 예선에서 2위를 기록해서 이제 중국 선수와 함께 금메달 결정전에 올라갔거든요. 금메달 결정전은 또 한 발씩 쏴가지고 두 선수의 점수를 합산해서 더 높은 팀에게 승점 2점을 주고 비기게 되면은 1점을 주는데 16점을 먼저 따내는 팀이 승리하는 건데 우리 박하준, 금지연 선수 16대 12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단 첫 번째 은메달, 이 메달로 개막당 이래 첫 번째 메달로 은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메달 못지않은 은메달입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소식 개인전도 있을 테니까요.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파리올림픽이 개막을 했는데 황당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6개 참가국 가운데 48번째로 입장을 했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우리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북한으로 소개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최평원님,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원고에는 분명히 공식 파리올림픽 이 순서지에는 분명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써 있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올림픽에서 전 세계 생중계되는 개막식 장면에서 이 선수단의 국호를 정식으로 명칭하는 건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실수지만 너무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영어 표기명이 정식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고요. 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데모크래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북한과 남한을 서로 혼동해가지고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북한 선수단이 들어올 때에 남한이라고 즉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북한 명칭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명칭만 그대로 두 번 방송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두 번 입장을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기 힘든 실수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IOC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바흐 IOC 위원장이 조금 전에 윤 대통령에게 직접 개회식 사고 사과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원래 한국 계정에만 미안하다, 사과한다라고 해서 저게 제대로 된 사과냐, SNS 사과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바흐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개회식 사과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혀왔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고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파리 현지에 가 있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바흐 위원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고 항의를 강력하게 했고요. 여기 외교부도 프랑스 정부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지금 물어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이 관련된 내용을 장미란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사고를 낼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파리올림픽이 환경올림픽으로 치러지면서 이 버스에 에어컨이 없다고 하는데 파리도 굉장히 무더운 나라 여름이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비단 파리 올림픽만의 특징은 아니고 일종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리 올림픽에서 좀 더 강력하게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선수촌에도 에어컨 설치하지 않겠다. 이 버스, 그러니까 이 올림픽 존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이용하는 이 셔틀 버스에도 홍보체가 뭡니까? 예.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서 더군다나 이 테러 위협 때문에 창문을 전부 다 닫아놓고 테이프로 막아놨거든요. 고문이네요, 고문. 뭐 일명 그 사우나 버스라고 하죠. 네. 황선우 선수의 얘기로는 이 특정 시간대에 선수들이 몰리기 때문에 저 버스 한번 탔다가 내려가지고 쓰러진 선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 친환경 저탄소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오히려 이 선수들의 편익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화면에 있는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이 에어컨 나오는 버스를 탁구 선수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숙소도 인근에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는 곳으로 근처에 경기장 근처에 숙소를 마련해줘서 탁구 선수들은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메달 소식을 더 밝게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양복 입고 서 있는 저 유승민 전 국가대표였고 금메달 땄던 선수죠. 이번에 그 기를 받아서 우리도 금메달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600억 원이 있다고? 사상 초유의 환불 대란 사태를 맡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 관련 소식입니다. 자, 환불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고객들. 자, 저희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티몬에 지금 여기에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만한 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어느 정도 선이에요? 금액적으로 얼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몇 개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줄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없는 돈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언제 줄 건지만 지금 말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얼마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 때 지금 저 소재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만난 적이 없었어요. 임재명 나와있어요. 지금 환불 대란 사태를 맡고 있는 저 위메프와 티몬. 고객들은 이번에 여름휴가 가려고 티켓을 많이 끊었다가 거액을 지금 날리게 될 지경이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환불을 다 해주기로 한 겁니까? 네, 이 사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로 찾아가서 당장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앞서 보신 영상에서 어쨌든 피해자들과 함께 지금 대면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권도환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티몬의 대표인 류관진 대표와 이제 이 사태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 사경인 큐텐 구영배 그룹 대표는 지금 사실 두문분출하고 있어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부장만 대리해서 사과시키고 해명하게 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 피해자들의 어떤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일부 카드 결제 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취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일시불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취소가 진행되고 있고 할부 결제에 대해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카드 결제 부분은 일단 급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환불과 이제 교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일부 지금 티몬의 경우에는 9억 원 정도가 환불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부분 제대로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회사라는 큐텐이라는 회사 해외에 본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에 한 600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 우리 언제든지 좀 시간은 걸리지만 다 보상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걸로 들리는데 왜 그게 바로 안 되나 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에 600억 원 정도 이 큐텐의 자금이 묶여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도 들은 얘기다. 그러니까 팀원 쪽의 직원들, 사업본부장이 자금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론, 그러니까 대출 같은 부분을 받아보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전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3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유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돈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일단 9억 원 가량은 환불이 진행됐는데 나머지도 환불에 쓰려고 했지만 지금 대표 승인이 나지 않아서 묶여 있다,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금 사정 자체가 굉장히 막혀 있고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도 무더운데 습도도 높은데 저렇게 소비자들이 저렇게 현장에 가서 항의하는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뭐 물건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주식 대 친저축, 이혼에도 칭찬, 유재석 씨와 배우 고현정 씨의 이야기인데, 자, 임 변호사님, 투자를 많이 하십니까? 저축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저축파입니다. 저축파입니까? 저축할 돈이 많으면 저축을 합니다만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참 저축도 쉽지 않은 일인데, 유재석 씨가 200억 건물주라고 하는데 비결을 좀 들어보니까 나는 주식 절대 안 산다. 잘 모르는 회사 주식을 왜 사나? 나는 계속 저축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유재석 씨도요, 제가 추구하는 저축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유재석 씨야 워낙 뭐 대한민국의 최고 진행자니까 많은 돈을 벌었을 거다. 많이들 뭐 예측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200억 원 상당이 되는 그런 건물과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출도 받지 않고 뭐 현금으로 구매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유재석 씨가 어떤 투자 방식을 갖고 있냐, 이거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꼬박꼬박 이자를 받는 저축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재석 씨의 이 지인들, 이제 조동아리 모임이라고 불리는 이 지인들, 뭐 김영만 씨, 지석진 씨는 저축하지 않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불리는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함께 전하면서 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이 거론된 저 조동아리 멤버들은 무슨 죄입니까? 돈도 잃어서 화가 나는데 유재석 씨한테 저격을 당했으면 뭐 농담 삼아 한 얘기긴 할 텐데, 어쨌든 유재석 씨는 뭐 굉장히 투자도 이렇게 건물에 투자도 하고요, 저축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주식도 보유해서 뭐 대주주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유재석 씨 안테나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안테나 주식도 이제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3대 주주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입한 이제 그 토지와 이제 건물의 경우에도 이 안테나의 사업과 바로 45m 정도 인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목적의 투자라기보다는 향후 어떤 안테나와의 협업이라든가 안테나의 가치를 믿고 이를 함께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는데, 앞에 투자했다가 좀 잘 안 되신 분들, 저분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어떻게든 다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현정 씨 이야기인데, 고현정 씨의 전 남편이 결국은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죠. 회장이네, 신세계그룹 회장. 근데 거기에서 만드는 그 커피 브랜드를 사 먹고 칭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사진,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된 건데요. 사실 그냥 사진만 보자면은 고현정 씨가 이제 예쁜 얼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우리 별다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별다방 음료를 들고 이 음료 굉장히 맛있다, 이런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화제가 됐냐면요, 이 스타벅스가 사실 지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브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쿨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맛있는 음료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홍보까지 해주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재밌는 사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이혼 소식도 많이 SNS를 통해서 공개하고 전 남편, 전 부인과 전 와이프와 친구처럼 지낸다는 얘기도 뭐 스스럼 없이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저게 뭐
엄청난 뉴스가 되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현정 씨가 저렇게 소탈한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맞습니다. 고현정 씨가요, 데뷔 30여 년 만에 유튜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고현정 씨 하면 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면은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팬들과 정말 가감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벌써 30만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영상 몇 개 만에 벌써 많은 구독자도 확보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자연스러운 일상 모습들을 보면서 뭐 패션서부터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화제를 몰고 있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좀 칭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번에는 연예인이 펑펑 연기가 아니라 우는 장면을 이렇게 공개했더라고요. 뭐 거의 얼굴 화장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공개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저런 모습을 통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이제 고현정 씨 하면은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좀 차가운 이미지도 있었고요. 또 워낙 다가가기 어려워 보였는데 이런 친근한 모습 덕분에 고현정 씨 인기가 더 날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상으로 토요일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